수업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주일에 영상 2개씩 전달해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과제에서는 제가 보니까 독서 비문학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현대시와 그 다음에 고전시가, 그래서 시를 어떻게 좀 감상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이 측면에서 복습 겸, 그 다음에 점검 겸, 그 다음에 확인 겸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이제 과제 1차에 맞춰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현대시에서 이제 2편을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에서 연시조를 보게 될 텐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감상한 것과 제가 이제 작품을 감상한 것, 그다음에 오늘은 사실 문제풀이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문제를 이제 과제를 내주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 다음에 높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지금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 이렇게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때 뭘 말씀드렸냐면, 여름방학을 가치 있게 보내려면,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그러니까 방학이 가치가 있으려면 이제 한 학기를 좀 보내봤으니까 우리가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제 거리가 생기는지, 그러니까 상위 등급과 자신의 위치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다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방학을 혹은 겨울방학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시작은 이제 계획표 작성, 그래서 그 계획표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 더군다나 국어에서만큼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방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방학이 이제 얼마 시작 안 됐으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방학을 했죠. 아니면은 빠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방학을 했을 텐데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먹은 마음 그대로 좀 행동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번 주 들어서서 지난 며칠간 좀 방탕하게라고 말하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냥 놀았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을 좀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혹은 이 영상 보고 난 다음부터는 뭔가 좀 달라져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걸 좀 강조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에 이제 화자가 그러니까 결국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거기에 등장하는 화자나 인물의 반응이 바로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그렇죠. 먼저 화자가 처한 상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그 화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문장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문에서 읽는 모든 글들은 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문장 단위로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것. 시에서는 상황을 파악해 나가는 것, 상황을 설정할 수 있는 것,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그 측면에 맞춰서 보는 걸로 할게요. 이제 현대시 가작품입니다.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 시의 제목이 지금 사물로 이루어져 있죠? 시에서 제목이 사물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었지? 지금 제가 물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거 문제 그 지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영상만 보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너희들 내 시간도 아깝게 되는 거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에 좀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국어에서 이제 사고력의 시작인 거야. 질문에 대답하는 거.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럼 내가 제대로 생각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따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시의 제목이 사물일 때 대체적으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 그렇죠. 시의 제목이 사물일 때 화자는 주로 그 대상을 관찰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찰해서 그 사물과 관련된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봐. 정말 그 사물 자체가 무언가 중요해서 시를 쓴 거야? 아니지. 그 사물을 통해서, 이게 중요하죠. 그 대상을 관찰하는데 그 사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무언가를 느끼고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해? 그렇죠. 화자의 반응이다. 그런데 그것이 대체적으로 어때?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야? 지금 사물을 보고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시의 제목이 사물이야. 그러면 대체적으로 화자는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 그 관찰하는 걸 통해서 무언가 반응을 한 거다. 깨달은 거다. 생각이 든 거다. 그런데 그 사물을 통해서 깨달은 것, 시를 썼다는 얘기는 결국 문학은 인간을 향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물을 어떤 거 관련 지어서, 그렇죠, 인간의 삶과 관련 지어서 바라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가 문학 개념할 때 했던 거잖아. 맞아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안 했던 게 어디 있겠어. 다 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거라고. 그러면 왜 까먹었느냐? 자꾸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국어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시의 제목이 사물이다? 그러면 관찰하고 있다? 이 관찰한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 인간의 삶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 느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자고. 물론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이렇게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감상의 어떤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지. 틀려도 상관없어. 이제 본문을 볼게요. 깃발이야. 이것은 우리 이그저 나오면 항상 뭐 하기로 했어? 이 대상이 가리키는 것을 한번 눈으로 짚어야죠. 결국에 이것 가리키는 것이 뭐겠어? 그렇지, 깃발이야.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지금 깃발 아우성이라고 생각을 하네. 저 푸른 해원, 그 다음에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여기에 별표 있는 것도 보면 꼭 여기에 있는 단어 확인해. 여러분들이 아는 걸 하더라도. 해원, 바다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노스텔지어니까 고향을 몹시. 지금 노스텔지어, 이거 엄청난 힌트네. 그리워하는. 지금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표현인 거잖아, 노스텔지어. 다시. 그러면 이것은 깃발은 아우성인데 깃발이 무엇을 통해서? 이거 향하여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화자가 볼 때 깃발은 무엇을 원하고 있다? 이 해원을 원하고 있다. 지금 깃발이 해원에 대해서 긍정적. 뭐 때문에? 우리 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깃발이 해원을 원하는구나 라고 뭐 한 거야? 화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깃발을 통해서 깃발과 관련돼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무슨 생각이 뭐와 관련있다?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사실 깃발이 이렇게 그것을 향하여 흔드는 손수건이다. 그것을 향하여 흔드는 손수건. 그럼 사실 깃발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건 결국엔 누구인 거야? 그렇지, 화자인 거지. 화자의 생각이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흔들리고. 다시,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 뭐야? 깃발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 깃발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의 순정도 무엇을? 깃발은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물처럼 날개를 펴다. 다시, 갑자기 왜 애수가 튀어나와? 순정이 튀어나와. 지금 그 상황과 그 관련 지어서 이 대상들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애수는 또 뭘 말하는 거야? 애수는 그렇지, 저 깃발을 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요 애수라는 것도 이제 그 감정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뭐 노스텔지어라고 느끼는 것, 애수라고 느끼는 것, 순정이라고 느끼는 것, 여기서도 결국 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그러니까 깃발을 통해서 슬프고 애달픈 마음, 무엇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그 뭐야? 바다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지금 표대, 그래, 깃대에 묶여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이 깃발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한다면 바로 인간이 무언가에 도달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긴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떤 제약이 있다. 혹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깃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 작품,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뭘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뭐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없잖아.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은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읽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구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래, 개념을 외워야지. 그러면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를 풀면서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는지 좀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은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역설, 그리고 뭐 직유, 그 다음에 도치. 요거 좀 볼까? 누구던가. 지금 요 누구던가를 서리적 표현으로 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 우리가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질문의 형식이라고 해서 다 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질문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이게 대답을 요구하는 거냐 요구하지 않는 거냐에 따라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대답할 수,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바꿀 수 없으면 그냥 질문 형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은유는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봐봐, 이것은 아까 깃발이라고 해서 깃발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거 자체가 이제 은유가 되는 거야. 또 어디에도 은유 있냐면 지금 결국에 순정, 애수, 그 다음에 노스텔제, 손수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결국에는 깃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이제 은유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직유는 어렵지 않지? 백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설. 사실 이 역설법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면서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반어가 있었다. 왜 역설과 반어는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면서 내용을 감상하면서 충분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하냐면, 사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두 가지 내용이 충돌이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말이 안 되는 표현, 그렇게 해서 좀 배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장 단위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역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반어가 좀 어렵죠. 반어는 우리가 지금 이 문장 단위로 끊어 읽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잖아. 이 반어는 상황이 주어져야, 그러니까 반어는 상황을 따라올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했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의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는 비난, 비아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감상하는 과정에서 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일부러 이거 감상하면서 역설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역설은 여기 있죠?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이 뭐야? 소리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소리가 없대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역설법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도치는 이거죠. 마지막 부분. 이거 하나 빠뜨렸네. 있으니까 영탄. 요 아를 통해서는 영탄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슬프고 대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누구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도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을 볼게요. 나 작품을 봅니다. 고은의 눈길, 속눈길. 저 때 말하는 속은 우리가 이제 속편할 때 쓰는, 그러니까 속편이 뭐냐면 1편, 2편, 후속편을 할 때 그 눈길이 되는 거, 그 속의 의미입니다. 눈길.
어쨌든 뭐 속은 모르더라도 눈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뭐야? 사물로 시의 제목이 되어 있네?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눈길을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눈길을 통해서 무언가 떠오르는 생각, 깨달음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그 눈길,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사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무엇과, 인간의 삶과 관련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도 얘기를 했으니까. 볼게요. 눈길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 보다. 이제 바라보느라. 그럼 뭘? 눈길을. 그렇죠. 눈길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것이 다 덮여있는 눈길을, 그래. 온 겨울 떠돌고 와. 여기 있는 낯선 지역을 봐봐. 지금 눈길 보고 있는 거지. 눈길, 낯선 지역 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죠. 같은 걸로. 바라보느라. 그러니까 특별하게 추가된 내용은 없네. 그 화자가 처한 상황은 눈길 보고 있어. 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눈 내리는 풍경. 특별한 거 없죠? 세상은 지금 묵념의 가장자리. 지나온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설레이는, 이 부분이네. 지금 설레다라는 화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또한 드러내주고 있고, 평화로서 덮이노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눈길을 보고 화자의 반응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국에 시에서의 상황은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과 그 다음에 화자가 직접 행동하는 걸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이 상황이 화자가 처한 긍정의 상황이냐 혹은 부정의 상황이냐 라는 화자의 반응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화자의 반응도 우리가 지금 추측, 짐작,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시에서 혹은 문학에서 요구하는 거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또 뭘 생각할 수 있어? 시어의 이제 의미들도 지금 긍정이나 부정으로 단순하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 비평가가 아니잖아. 이 선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눈길에 대해서 화자는 어떤 반응을, 지금 이 눈길에 대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구나. 왜? 설레이는 평화로 덮였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평화도 뭘 말하는 거였어? 지금 눈길인 거니까 그래, 눈은 평화를 의미하는 거네. 그럼 여기서의 눈도 긍정적 시어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동안 이제 봤던 시들을 보면 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긍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긍정적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결국 그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문맥 혹은 상황을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화자의 반응으로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그 시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혹은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들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위에 봤던 깃발보다는 이 작품이 조금 더 우리 이제 시 감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눈길을 통해서 지금 화자는 긍정적 생각을 하고 있구나,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넘어갑니다.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자,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여기서 역설이 나타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역설법을 보면, 아까 그 얘기를 좀 빠뜨렸네. 역설법을 보면 그냥 역설에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이런 그 문장의 의미가 충돌되게 혹은 모순이 일어나게 구성했는지 그 의미를 따져볼 수 있어야 역설을 이제 제대로 이해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죠.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본대. 그러면 이건 결국 뭘 말하는 거겠어? 사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 볼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보자고. 화자가 하는 경험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이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는 거 당연히 못 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봐?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보이지 않았던 것들, 못 봤던 것들을 이제야 보게 됐다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이 눈길을 보고 있는 화자의 상태는 전과 다른 상태가 되는 거지. 전과 다른 상태를 이 눈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네. 나도 정확히는 몰라. 지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수준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충분히 문제가 풀릴 테니까. 다시 여기서 바라보느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전과 다르게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뭐 역설이라고 해서 지금 이 작품처럼 바로 여기에서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 그건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게요. 계속 봅니다. 눈 내리는 하늘은 무엇인가? 눈 내리는 눈 사이로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땅이 말하는 걸 지금 듣는다는 거잖아. 그럼 뭔가 좀 어떤 소리를 들었겠지 뭐. 나는 처음으로 귀를 가졌노라. 처음으로 귀를, 저거는 비슷한 거네. 무슨 말이냐면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귀 기울여 들리나니 대지의 고백, 처음으로 귀를 가졌다. 그럼 전에는 이 대지의 고백을 들었다는 거야, 못 들었다는 거야? 못 들었다는 거지. 전과 다르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고, 전과 다르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된 경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네.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둬야 할 부분이 얘기입니다. 일단 이 상태로 볼까? 우리 앞에서 눈길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우리 긍정이었잖아. 눈길 긍정이었죠. 내 마음은 지금 당연히 긍정의 상태지. 지금 설레이는 평화로 덮여있고 지금 전과 다르게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됐으니 전과 달라진 나 긍정적이지. 그런데 지금 어둠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내 마음은 보통 우리가 어둠을 어떻게 해석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럼 내 마음 뭐라는 거야? 양면적이라는 건가? 이중적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 이 어둠의 의미를 부여해 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 헷갈릴 테니까. 오케이? 봅니다. 온 겨울에 누리 떠돌다가 이제와 위대한 적막감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적막을 지킴으로써 쌓이는 눈더미 앞에 나의 마음은 그냥 이번엔 아예 뭐라고 된 거야? 어둠이라고 되어 있네. 지금 나의 마음은 눈길과 어둠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는 그냥 쌓이는 눈더미 앞에서 어둠이래. 그럼 여기서 어둠의 의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전에 어땠어? 지금 이 눈에 대해서 설레이는 평화로서 덮이겠다. 지금 내 마음은 처음으로 나의 마음은 눈 내리는 풍경이 있어. 그럼 나의 마음에 눈 내리는 풍경이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 이꼴 뭐가 인 거야? 내 마음 이꼴 눈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도 뭐라는 거야? 평화로운 상태, 설레는 상태, 이렇게 돼야지. 그럼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 설레는 상태가 됐으니 지금 여기에서의 어둠은 부정의 의미로 쓰인 거야? 긍정의 의미로 쓰인 거야? 그렇죠. 긍정의 의미가 돼야지 말이 될 거 아니야. 시어의 의미는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거를 연습하기 참 좋은 작품이 요 눈길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요 현대시, 시 감상은 문장 단위로 상황 생각해서 거기에서 화자가 무언가를 느꼈고 혹은 무언가를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바로 시에서의 핵심인 거구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지. 앞에서는 뭐였어? 깃발을 통해서 본 인간의 마음이잖아. 무언가를 원하지만 무언가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드러낸 거라면 이 눈길에서는 눈길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거야. 자신의 마음이 어떤 거야? 설레는 지금 평화의 상태다 라는 것을 눈길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그게 이제 전과 달라진 자신의 상태도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이게 끝이지 뭐. 여기에 막 덕지덕지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해야죠. 그리고 연습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풀었어, 바로 채점해야 돼? 아니지. 채점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내용대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 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하고 틀린 문제 보고, 거기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 그것이 하나의 공부 과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밟아가야 여러분들의 탄탄한 실력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 이제 그것도 봐야죠. 표현 방법. 여기에서는 도치, 그 다음에 은유, 그리고 대지가 고백을 했다고 했으니까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의인, 아까 역설도 있었죠. 그 다음에 됐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도치는 우리 앞에서 어떤 거죠? 바라보노라 눈길을 여부분 도치 확인했고, 은유는 보통 A는 B 형태인 거니까 세상은 가장자리, 이것도 이제 은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은 어둠이노라, 이것도 이제 은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의인은 대지의 고백, 역설은 움직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본다 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역설법 확인했고, 대꾸는 나의 마음은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 밖에서는 눈길, 안에서는 어둠, 여기서 이제 대꾸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현대시 감상은 여기까지 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 자체를 필기하거나 그냥 본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 자신이 여러분들이 지금 작품 감상을 해왔던 거랑 지금 제가 한 거랑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조금 부족했네. 이건 내가 잘했네. 이렇게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이야.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했어.